새벽 5시 나영숙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이제는 깨울 사람도 없고 도시락을 쌀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겨울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서울 변두리 월세 35만 원짜리 이 작은 방이 영숙 씨의 전부입니다. 손이 저려옵니다. 관절염이 심해졌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한 통에 2만 원 하는 약이 아깝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먹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들이 온다고 했으니까요. 3년 만입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화장대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25살 의사가 된 아들 준혁이가 활짝 웃고 있는 졸업사진입니다. 준혁아, 엄마가 오늘은 예쁘게 보여야 할 텐데. 그런데 왜일까요?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눈물입니다. 아들이 오는데 왜 두려울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78년 서울 신당동의 작은 연립주택. 26살의 나영숙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셋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손 좀 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생겼지. 이 녀석 꼭 내가 키워서 대학까지 보낼 거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3살 되던 해 철수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에 팔이 끼이는 큰 사고였습니다. 산재 처리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보상은 단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왼팔을 쓰지 못하게 된 철수는 점점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살 영숙은 홀로 8살 아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널 꼭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 거야. 영숙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준혁이는 다행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영숙은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준혁아, 오늘은 우리 아들 중학생 됐으니까 치킨 먹자. 엄마가 한 달 모아서 산 거야. 엄마 고마워요.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을 준혁이는 지켰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은 의예과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든 과정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의학 서적비까지. 영숙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게 내 꿈의 전부였으니까요. 2003년 준혁은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가운 입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참 묘합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 레지던트 2년차 되던 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최수진.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영숙은 느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서 차가움을.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영숙은 최선을 다해 환대했습니다. 어서 와요. 수진 씨, 얼굴도 예쁘고.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하지만 수지는 영숙이 사는 신당동 연립주택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준혁아, 여기서 살았어? 정말 힘들었겠다. 그 말투에는 동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은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준혁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결혼식 날 영숙은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준혁아, 이거 가지고 신혼집 꾸며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엄마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수지는 그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강남집 계약금도 안 되는데. 영숙은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중요했으니까요. 결혼 후 준혁은 장인의 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바빠졌습니다. 영숙은 이해했습니다. 의사는 바쁜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수진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아, 정말이야?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엄마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서. 영숙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균 옮을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계세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그런데 준서 얼굴 좀. 나중에 봐요. 지금은 아기가 쉬어야 해요. 영숙은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준혁의 전화는 더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갈 것 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괜찮아, 바쁜 거겠지.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준혁 가족이 수진의 친정에서 명절을 보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진들이 SNS에 올라와 있다는 걸.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5년이 됐습니다. 준혁은 장인의 병원을 물려받아 원장이 됐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신당동 연립주택에서 살았습니다. 관절염은 더 심해졌고 청소일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 영숙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혼자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명은 중증 골관 저렴과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계속 방치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얼마나 하나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들 겁니다. 50만 원. 영숙의 한 달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다시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 병원비가 좀 필요해. 50만 원만. 답장은 사흘 뒤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그리고 준서 학원비도 많이 들고. 죄송해요. 그래, 그렇겠지. 바쁘고 힘들겠지. 하지만 한 달 뒤 영숙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준혁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갔다는 걸. 그 비용이 1천만 원이 넘는다는 걸. 그날 밤 영숙은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사는 연립주택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 이사 가야 하는데 잠깐만이라도 너희 집에. 엄마, 우리 집은 좁아서요. 그리고 수진이가 싫어해요. 엄마, 정부에서 하는 노인 주거 지원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세요. 준혁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요.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악착같이 일하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영숙은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8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작고 화장실도 좁았습니다. 이사 날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후 3년 준혁은 단 한 번도 영숙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문자조차 없었습니다. 영숙은 날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영숙 씨, 아들이 의사라며? 잘 사나 봐요? 네,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래도 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가을, 영숙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와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동네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영숙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호자 박준혁 씨죠.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병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를 송금했습니다. 영숙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퇴원 날 영숙은 다시 혼자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겨울, 준혁은 자신의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진료를 하던 중 준혁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10년이요? 그래요. 그 아이도 바쁘겠죠, 뭐. 나 같은 늙은이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 거친 손, 외로운 눈빛,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진료를 마친 준혁은 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게 언제였던가? 3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는 5년 전이었을까? 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혁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엄마 좀 보고 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괜히 엮이지 말아요. 요즘 병원 경영도 힘든데. 아니야, 나 가야 해, 엄마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잖아. 다음 날 준혁은 어머니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당동이 아니었습니다.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준혁은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낡은 빌라 2층. 복도는 어두웠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2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힘겹게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손은 뼈만 앙상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 만에 본 어머니는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준혁아? 엄마, 이게 영숙은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8평도 안 되는 작은 방,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TV 한 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상한 두부가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왜 전화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바쁜 거 아는데 엄마가 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에 준혁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짐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어머니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엄마를 이렇게. 준혁아, 일어나. 왜 이러니?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엄마를 버렸어. 나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준혁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던 어머니,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하던 어머니,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신에게 치킨을 사주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은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라도 잘할게. 엄마 모시고 갈게. 제발 용서해줘.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내가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달라질 거야.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책임질게. 그날 준혁은 어머니를 업고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준혁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40kg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어린 자신을 업고 병원에 뛰어가던 어머니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인간 쓰레기였어. 집에 도착하자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왜? 여보, 엄마 모시고 살 거야. 싫으면 나 혼자라도 모실 거야. 당신 무슨... 나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어.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게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큰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관절염 치료를 시작했고 당뇨도 관리했습니다. 영숙은 준혁의 집 안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따뜻한 이불, 부드러운 침대. 손주 준서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손 왜 이렇게 거칠어요? 할머니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할머니 손으로 내 아빠를 키웠단다. 정말요? 우와! 할머니 멋있다. 준혁은 매일 저녁 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우리 준혁이 대단하네. 수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영숙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수진 씨? 아니, 우리 며느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오르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준혁아,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내가 돌아온 순간에. 엄마, 준혁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거야. 너는 돌아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준혁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내가 얼마나 큰 걸 잃을 뻔했는지. 1년 후, 영숙은 손주 준서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시소 타요. 그래. 우리 준서, 할머니가 밀어줄게. 벤치에는 준혁과 수진이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응,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가르쳐 주셨어. 나도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우리 아들. 영숙은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가장 힘들 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따뜻한 붉은 빛이 식탁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가족이 함께 웃고 있습니다. 버려졌던 어머니, 무릎 꿇고 울었던 아들,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 이것이 나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미뤄둔 전화가 있나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랑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